불법 연구의 회복 제31호 1937년 신년호입니다. 여기에 숭산 박길진의 글이 실려 있습니다. 제목은 새로운 출발이고요. 동양대학으로 유학을 떠나시는데 이게 이제 신년호이기 때문에 아마 떠나기 직전에 본인의 다짐과 각오를 여기에 적으신 것 같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새로운 출발, 길진. 험악하고 무서운 길이다. 나는 이 길을 걸어갈 때 자기 리욕을 만족시키려는 꼬부라진 마음을 주의할지며 모든 동지와 선배들과 같이 우리의 사명과 의무를 끝까지 이행하리라. 나는 내 고체를 불에 던지더라도 그것은 절대로 어기지 않겠다는 용기 승천의 세력으로 제 출발을 부르짖는다. 저는 원광대학교 동북아시아 인문사회 연구소에서 한국 철학을 연구하고 있는 조성환이라고 합니다. 원광대학교에 오게 된 거는 한 7년째고요. 숭산 박길진이라는 일제 식민지 시대의 한 청년이자 그 사상가가 일본에 유학을 가서 어떤 고민을 했고 또 그것이 국내에 돌아와서 활동을 하는데 어떤 자산이 되었는지 이를 추적해 보고 싶었고요. 실제로 저도 같은 동경에서 5년 반 정도 비슷한 기간 동안 유학을 한 경험이 있고 저도 그때 철학을 전공을 해서 그 비슷한 경험을 많이 나눴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숭산 박길진 원광의 집 전면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5일 학생들한테 강의를 한 사람으로 남은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시간 동안 법교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강의를 하고 우리 최 교수님이 원불 설에 대해서 실제 보여주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교단의 처음에 중요한 분들 남긴 자료, 주로 자료를 정리하는 일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이 숭산님이 그 졸업 논문이 쇼펜하우어인데 유럽 철학자와 또 다니신 대학이 동양대학인데 이노우에 엘리오라는 불교학자가 설립하셔서 그 영향관계 그리고 한국인 숭산에서 이 세 분들의 사상 교류랄까 영향관계를 밝혀보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열심히 준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37년 숭산은 23살의 나이에 일본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교단도 어려운 데다 종교가 아닌 철학을 공부하러 간다는 것 자체가 커다란 모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세상을 더 넓게 보기 위해서는 철학을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숭산의 이러한 생각은 그의 고등학교 시절부터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숭산은 그의 고등학교 시절에 철학에 심취했던 경험을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 있습니다. 나는 4학년으로 올라가면서 생각이 서서히 전환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나는 안으로 나 자신 인생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데 귀결되었다. 그래서 철학 서적을 탐독하기 시작했다. 철학개론과 논어, 맹자, 중용에 이르기까지 독파하였고 읽으면 읽을수록 더욱 철학에 대한 관심이 깊어졌으며 그 방향의 공부에 집중하였다. 숭산이 동양대학을 선택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동양대학은 모든 학문의 기초는 철학에 있다는 건학 이념을 내건 철학대학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동양대학과 처음 만난 것은 2020년 12월에 그 동양대학에서 동학 심포지엄이 열렸는데요. 그때 연사로 초청받아서 박명수 총장님 모시고 함께 가게 된 게 인연이 되었습니다. 그때 동양대학 그 지하철에 내려서 깜짝 놀랐던 것이 그 어떤 표 같은 게 써 있었는데요. 모든 학문의 기초는 철학에 있다. 동양대학 이런 문구였습니다. 요즘 대학이 그 인문학이 위기라고 하고 뭐 취업률을 기준으로 대학을 평가하기 때문에 철학 같은 학과는 대단히 소외받고 비인기 학과로 전락되고 있는데 이 동양대학이라는 데는 철학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철학이야말로 모든 학문의 바탕이라는 슬로건을 표방하고 있는 점에서 대단히 놀랐고 실제로 나중에 찾아보니까 철학과 학생이 수백 명, 600명 가까이 된다고 해요. 그렇게 방대한 규모의 이제 철학과가 있는 대학은 제가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동양대학을 창시한 이노우에 엘류는 숭산과 비슷한 나이에 동경대학 철학과에 입학했습니다. 당시 동경대 철학과 입학생은 이노우에 엘류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숭산 역시 원불교 교단에서 유학을 떠난 최초의 인물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노우에 엘류는 새로운 시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철학에 의해서 일본인을 새로운 사고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철학관을 열었다. 즉, 그 당시는 그 서구 문물의 유입에 따라 시대가 바뀌는 새로움이 도래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사고방식, 세계관도 새로워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방법으로서 철학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철학관을 창립하고 그것이 오늘날 동양대학으로 이어지고요. 이 근대 일본 불교에서 불교를 철학적으로 본 분이 최초로 본 분이 바로 이노우에 엘류입니다. 근데 그 철학으로 본다는 것은 그 불교가 종교적인 속성도 있고 또 철학적인 속성이 있는데 이 철학적인 속성은 이제 근대 문명이 어떻게 대응할 건가. 이제 이것은 중국도 마찬가지거든요. 중국에서도 근대 문명이 대응 가능한 것이 불교라고 본 많은 분들이 그 불교 혁신 운동도 일으키고 일본도 마찬가지였고요. 뭐 한국도 보면은 뭐 거의 불교의 개혁을 통해서 이 근대 문명에 대응하려고 하는 것들이 이제 만해랄까. 그중에 소태산 대종사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노우에 엘류는 이제 학문적으로 그것을 앞서서 이제 실천을 하시고 우리 숭산 종사님께서도 일본에 유학을 갈 때 아마 여러 대학을 고려했을 텐데요. 이 동양대학을 고려한 이유가 바로 그런 그 맥락이 있지 않을까. 숭산 박길지는 이런 그 분위기, 이런 대학에서 5년 동안 공부를 한 거죠. 본인이 고등학교 때부터 철학에 심취했고 그래서 동양대학을 선택해서 갔고 5년 동안 자기가 원했던 그런 학문적 분위기에서 동서 비교 철학, 동서 철학에 대한 고전에 대한 폭넓은 그 지식을 습득했고 물론 불교, 종교학 공부도 많이 하셨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시기가 아마 숭산으로서는 제일 그 학문적인 욕구도 충족시키면서 또 근대적인 학문이랄까 연구 분위기 이런 거를 그 몸에 체득하는 그러한 시기가 됐을 것 같고. (1937년) 신년호입니다. 여기에 숭산 박길진의
시가 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새로운 출발, 길진. 험악하고 무서운 길이다. 나는 이 길을 걸어갈 때 자기 리욕을 만족시키려는 꼬부라진 마음을 주의할지며 모든 동지와 선배들과 같이 우리의 사명과 의무를 끝까지 이행하리라. 나는 내 고체를 불에 던지더라도 그것은 절대로 어기지 않겠다는 용기 승천의 세력으로 제 출발을 부르짖는다. 언이 행난의 인간이다. 배움이 있고 알미 있고 실행이 있는 인물이 되어야 한다. 배우고도 모르고 알고도 실행 없는 인물은 무용지물이다. 실행 있는 충실한 인물이 되어야 한다. 활기 있게 말과 정신과 실제의 덩어리를 한 뭉치로 만들어 전신에 걸머지고 육해산상으로 날뛰며 한마디의 호령으로 잠든 강호를 깨우치리라. 도덕이 쇠퇴한 사회다. 나에게 원천을 준 위대한 삼강령 팔조목과 사은사요이시여, 이제 나는 당신의 품 안을 떠나지 않고 위대한 정신을 받아 혼란한 사회를 위하여 영원히 땀과 피를 아끼지 않고 정의 도덕을 위하여 분투 노력하여서 불만을 느끼는 당신의 얼굴에 만족의 미소를 띠게 하리라. 이 시에서 느껴지듯이 당시 조선의 청년이 일본의 유학을 떠나는 그 결의와 심정이 잘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 숭사는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 유학의 장도에 올랐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시가 쓰여진 이듬해인 1938년에 시인 윤동주는 새로운 길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그의 나이는 22살이었고 당시 연희전문학교 신입생이었습니다. 윤동주, 새로운 길.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 나의 길, 새로운 길. 민들레가 피고 까치가 날고 아가씨가 지나고 바람이 일고 나의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 오늘도 내일도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이처럼 일제식민지라는 암울한 상황에서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각오와 신념은 일본의 박길진이나 한국의 윤동주나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내가 대학 졸업하기 전에 거기 있을 때 벌써 불교 전수학원 원장 사령장을 보냈어. 어떻게 급하든지 어서 급하다가 어서 오니라, 어서 와서 이거 불교 전수학교를 만들어서 이거 공부 아만 총부에다 전수학교를 만들어가지고 이름이 불교 전수학원 그걸 만들어가지고 이제 선생님 당시에 그런 이름이 아만 그게 내가 일본에서 대학 재학 중인데 벌써 1년. 숭사는 일본에 유학하러 가는 대신 교단으로부터 커다란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것은 귀국을 하게 되면 교육기관을 하나 맡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숭산의 유학 시절은 결코 녹록치 않았습니다. 기후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풍습도 다른 이국 땅에서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제일 컸습니다. 유학생활 5년 동안 양복 2벌과 구두 2켤레로 지냈다는 숭산의 회고가 무엇보다도 그 어려움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숭산은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일본 유학 시절에 쓴 희망이라는 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몸 불편하고 돈도 한 푼 없으면서 무엇을 가졌길래 기우는 그리 살았소. 그뿐인가? 땅 한 편 없고 집 한 칸 없어. 가진 것이 있다면 오직 희망 하나뿐이요.
그렇다면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렇게 꿈을 포기하지 않게 한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진리에 대한 열정과 세상에 대한 애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동양대 유학 3년 차인 1939년 5월 1일에 회보 54호에 실린 구본이라는 시에서 숭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읽을 틈이 없다고 한탄치 말고 볼 능력이 없다고 서러워 마라. 우리는 아직도 욕심을 억제할 여유가 있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길 힘이 있지 않은가. 힘과 여유가 한 가지 여건만은 될 일은 아니하고 안 되는데 구하더라. 비록 외국 생활은 어려웠지만 유학 시절은 숭산에게 생각을 정리하고 학문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는 한편으로는 독서와 사색에 몰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수양과 구도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1958년 10월 25일자 원대 학보에 숭사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일본에 건너간 후에 동양대학에 입학하면서부터 나는 전날에 범한 사고의 극단을 정리하면서 순수한 학문 세계에만 몰두하였다. 독서와 사색의 건전한 태도로 종교가로서 일체를 준비하는 한편 저명한 불교학자이자 일반 종교가들과도 자주 만나면서 한국을 불교의 나라로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신념을 굳혔다. 이처럼 숭사는 단지 일본에서 철학을 공부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방학 때마다 한국에 귀국해서 여러 종교인들과 교류를 하면서 구도의 과정을 겪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숭산 박길진 총장님이 그 원산 서대원님과 관계가 긴밀했다고 들었는데 서대원이란 분은 어떤 분이실까요? 네, 원산 서대원 선지님은 소태산 박중빈의 사상과 경륜을 체계화하는데 일조했던 소태산 제세시의 인문 제자입니다. 불법연구회에서 이제 정수의 단원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활동을 하신 분이고요. 그리고 소태산의 그 사상을 종합해 놓은 불교 정전을 편찬하는 데도 일조했던 분입니다. 두 분이 평소에 이렇게 그 교류도 활발하고 자주 만나고 그러셨나요? 네, 학문적인 교반이었을 가능성이 많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그 숭사님이 일본에 유학하고 계실 때도 방학 때마다 여기 청부에 오셔서 수련도 하고 하셨다고 했는데 그때도 계속 만남이나 교류가 계속됐겠네요? 네, 원사님과 숭사님의 교류가 가장 활발했던 시기가 아무래도 1939년이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때 숭사님이 일본 동양대학에서 유학을 하고 계셨고 그 당시에 방학 때 이제 한국에 올 때 여러 자료들을 들고 와서 원사님과 사상적인 교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두 분 다 이론상에 관한 글을 남기셨는데 예, 숭사님의 그 논문 이론상 연구에서 원사님의 글 이론상의 유래와 법문이라는 부분이 이제 인용이 되었는데요. 말하자면 이제 원사님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그 이론상이라는 절대적인 진리를 연구를 하신 분 같고 숭사님은 동양대학에서 동양 철학이라든지 서양 철학을 융합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그런 융합적인 방식으로 또 이론상 연구를 하셨고 그러한 전통적인 방식과 융합적인 방식이 만남을 했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서대원 선지님은 우리 그 초기 교사에서는 이 불교에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시고 또 대종사님 문화에서 이 불교와의 관계랄까 또 여러 가지 그 불교가 갖고 있는 지식들 이런 것들을 이제
도입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셨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리고 숭산종사님께서도 이 불교를 기반으로 원불교가 성장할 수 있는 데까지 성장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서대원 선지님하고 우리 숭산종사님은 뭐 충분히 많은 대화가 있었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어떻게 하면은 그 원불교의 정체성을 마참 그 근대 불교로서 또 생활 불교로서 이렇게 확립해 나갈 것인가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이 기성 불교계하고의 어떤 그 차별성 이런 것을 논하면서 앞으로의 그 원불교의 그 방향이랄까 이런 지향성에 대해서 두 분 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숭산은 일본에서는 저명한 불교학자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 사찰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일본에서 불교가 어떻게 생활화되고 근대화되고 뿌리를 내렸는지를 직접 눈으로 목격하였습니다. 그 숭산님의 여러 저술들을 보면은 굉장히 그 철학 지향적인 면이 많아요. 그래서 철학 개론을 다 통독했다라든가 그리고 이제 불교의 선어록이라든가 이런 걸 굉장히 깊이 탐구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철학이라는 것은 그 이성적인 언어를 통해서 논리화를 통한 설득력을 가지는 건데 그 위에 이 불교라고 하는 깨달음의 세계를 접목을 시켜가지고 이 현대 문명, 근대 문명을 돌파하려고 하는 이제 이런 의지가 그 이 동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당시에도 마찬가지였고 숭산종사님께서도 결국은 그 불교의 철학화, 방금 말씀하신 그 생활화, 시대화, 대중화 쪽에서 이노우에 일료를 선각자로 보시고 아마 숭산종사께서 그 유학하실 때는 이미 이노우에 일료가 돌아가신 후기 때문에 만나시지는 못했다고 보고요. 그러나 그 정신은 계속 계승되고 있고 그래서 동양대학에 가가지고 제가 유학했던 것처럼 마음껏 공부하시고 또 그곳에서 이제 이 소태난 대종사님의 그 어떤 대각의 깊은 뜻을 어떻게 하면은 이 한국 사회 세계에 이 알릴 것인가 이제 그런 방법들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하루는 일본의 성자이자 세계적인 사회운동가인 카가와 토요이코를 만나서 신에 관한 문답을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나는 그분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였다. 신에 대한 신앙이 철저하신데 그 신이 어딘가는 계실 것입니다. 제게 지금 그 신을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얼마 동안의 침묵이 흘렀다. 그런 후 정원수의 나뭇잎 하나를 따서 나에게 주시고는 이게 신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신에 대해서 묻지를 않았다. 나뭇잎이 신이다는 카가와 토요이코의 말은 새소리가 하늘님의 소리라는 동학사상과 해월 최시영의 설법을 연상시킵니다. 또한 처처불상 사사불공이라는 원불교의 가르침과도 상통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천지 만물이 몸살을 앓고 있는 지구위기의 시대에 그 가르침이 더욱 크게 들립니다. 원광대학교 숭산기념관입니다. 여기에 숭산이 늘 소지하고 다녔던 5가지 용품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이 거울이 저는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여자분도 아닌데 왜 거울을 이렇게 소중하게 간직하셨을까? 여기에 쓰여 있는 설명을 제가 읽어보면요. 거울이 됩시다.
아무것도 없는 거울이 되어 살아나갑시다. 숭사는 거울처럼 마음에 차별심을 두지 않고 공정무변한 마음으로 살았다. 꽃이 피면 피는 대로 웃으면 웃는 대로 거울에 그대로 비치듯이 옳고 그름을 따지거나 비교 판단하지 않고 사람을 있는 그대로 대하였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동양 철학을 공부하는 저로서는 이 대목을 읽을 때 이 장자에 나오는 거울의 비유가 생각났습니다. 거울은 아무런 상이 없습니다. 외부에서 대상이 다가오면 있는 그대로 비추다가 대상이 사라지면 다시 텅 빈 거울로 돌아옵니다. 이것을 장자는 응하지만 저장해 두지는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아마도 숭사는 장자의 이러한 사상에 끌려서 세상을 이렇게 살고 사람들을 이런 모습으로 거울처럼 대하고 싶다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실천하려고 노력하였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원광대학교에 다니셨던 제 선배님 하시는 말씀이 숭사님은 세월이 흐를수록 얼굴이 더 편안해지시고 환해지셨다는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아마도 이렇게 비우는 자세로 평생을 사시려고 노력하셨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비움의 자세는 그분의 종교관에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제가 직접 인용해 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래 마음은 거울과 같이 맑고 깨끗하고 사도 없으며 악도 없는 청정한 당체인 것이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우리의 본래심을 대원경지라고 하였다. 그런데 현재의 우리의 마음은 많은 오염으로 해서 본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산다. 한시 바삐 우리의 맑은 본래의 거울과 같은 마음을 찾아야 하겠다. 거울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해도 산에 비치면 산이 다 비춰지고 바다에 비치면 바다가, 천체에 비치면 수많은 별들까지 다 그 거울에 들어가 버린다. 어찌하여 그렇게 작은 것에 그 많은 한량없는 것이 다 들어가게 되는가? 그것은 거울 속이 텅 비어서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순무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무의 심경을 가져보면 한량없는 넓은 마음이 되어 이 우주의 모든 것을 포용하고도 남음이 있게 될 것이다. 이 글에 의하면은 숭산에게 있어서 종교라는 것은 텅 빈 마음의, 즉 허심의 영성을 회복하는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거울은 평생 종교인으로서 살아갔던 숭산의 종교관, 종교적 태도를 상징하는 유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종교하고 철학에 대한 나름대로 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종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우리가 처음에 졸업 논문 처음에 노자는 궁극적 실제를 도라하고 붓다는 법이라고 이런 말, 유학에선 태극이라고 이거를 제가 어디 대종교에서 읽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근데 결국엔 다 하나다는 거거든요. 소통이 된다. 이런 것도 원불교적인 이제 관점이 들어있는 것 같아서 그런 거를 아우르는 개념을 이론이라고 보셨겠죠. 이분이 그 서양 철학 약간 그 서양 철학에 이렇게 탐구했던 상황에서 그 서양 철학과 동양, 특히 동양 종교를 어떤 식으로 이분이 결과적으로 좀 융합할 수 있었는가. 차이는 분명히 있고 제가 느꼈던 거는 이분이 일반적인 그 철학자들과 다른 거는 원불교라는 관점을 가지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단의 기준은 있어요. 원불교에 어긋나면은 좀 틀린 거야. 그러니까 쇼펜하우어가 너무 염세적으로 간다. 그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한번 책을 떠나서 우주의 자연계,
인생의 본성, 사회의 상황을 보고 어떤 깨달은 바가 있었다. 이들은 결코 따로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거기에는 어떤 연결이 있고 무언가 어떤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하나의 영원한 전체를 지배하는, 또 그것에 의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성립할 수 없는 토대가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자연계 및 인사가 그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낀 것이다. 그렇다고 추상적으로 추리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라고 체험한 것이다. 이것이 철학의 근본 문제이며 궁극적 실제를 탐구하는 게 철학이라고 강하게 느끼게 되었다. 주제는 쇼펜하우어의 실제관인데 서양 철학사를 전부 이제 서베이 이렇게 쭉 통과를 하면서 쇼펜하우어 얘기가 나오고 뒷부분에 원불교 얘기도 나오는데 제가 좀 충격적이었다고 놀란 부분은 그 그러니까 원불교라고는 안 하는데 이제 사은 얘기가 나오면서 사은과 불교에서 말하는 그 사은이랄까요? 은사상과의 그 차이를 명료하게 지적하는 부분이 저한테는 대단히 놀랍다고나 할까? 인상적이었고요. 그것이 41년 무렵이라는 점도 대단히 중요하고 이미 그 시기에 불교와 원불교의 그 철학적 차이를 규명해 보려는 시도가 숭산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었고 그것이 숭산의 가장 큰 이제 그 원불교 사상사에 있어서 갖는 의미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그 비교가 가능했던 이유는 역시 본인의 문제의식도 강했지만 동양대학에서 이 동서 비교 철학적인 그 훈련, 이 사고 훈련을 받은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숭산의 졸업 논문은 단지 그 40년 무렵에 한국인이 쇼펜하우어에 대해서 거의 짧은 단행본 분량이죠. 석사 논문 분량에 방대한 저술을 했다는 것도 큰 의미가 있지만 원불교 사상사적인 의미에서도 원불교를 이 동서 철학의 지평 위에 놓고 그 원불교의 자리매김을 해보려고 했던 시도가 그 당시 이루어졌다는 것도 대단히 큰 연구사적인 의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갖고 있는 이 지식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수준 높은 그리고 한국 사회의 리더로서 충분히 갖출 만한 그런 지적 능력을 확보하고 계셨는데 이제 아쉬운 것은 학자로서 그것을 충분히 말하자면은 그 여러 이론이랄까 또 원불교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 다양한 논들을 펼쳐내실 수 있었을 텐데 이제 그러지 못했던 것이 좀 아쉬워요. 그래도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이론상의 진리에 대해서는 이게 소태산 대종사님의 그 알파이면서 오메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론상의 진리를 끊임없이 그것에 대해 묻고 그 이미 그 교육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대종사님과 끊임없이 그런 문답도 하시고 또 이 이론상 법신불 이론상의 진리가 갖고 있는 이 세계를 어떻게 이 원광대학이라고 하는 그 대학을 통해서 구현해낼 건가. 이 원광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이론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철학과 종교의 어떤 그야말로 이사병행식의 이런 또는 영육상전식의 어떤 그 양쪽의 쌍전 또 병행을 통해 가지고 이 원불교의 이 어떤 그 종교적인 사명, 그 미래에 대한 비전 이런 것들을 대학을 통해서 구현해 내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숭산종사님께서 아주 석학들처럼 많은 그 연구서를 남기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나오는 숭산종사께서 계셨던 당대 또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학문적 성과는 제가 볼 때 숭산종사님께 귀결된다고 생각을 해요. 원광대학교 정문에 들어서면 지덕, 겸수, 도의, 실천이라는 개교 이념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지성과 덕성을 겸비하고 도덕과 정의를 실천한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 개교 이념은 동양대학교의 지덕 겸전이라는 이념과도 상통하는데요. 동양대학의 경우에는
덕성에 비해서 철학적 지성을 강조했다면 원광대학교는 종교적 덕성을 강조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교수님, 여기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라는 표어가 있잖아요. 예. 근데 이 표어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 물질, 정신, 개벽 이 세 개의 키워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물질과 정신이란 말은 1900년 전후에 일본에서 서양 철학을 수용할 때 그 만들어진 두 개의 카테고리라고 할 수 있고 다른 말로 하면은 유물, 유심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요. 이 개벽이란 말도 이 세상 천지를 이제 연다 이런 의미인데 그것을 원불교에서는 좀 다른 의미로 이제 쓴 거죠. 그래서 이 물질 개벽, 물질 정신 얘기부터 설명을 해보면 그 1900년 전후에 일본의 서양 철학을 물질과 정신이라는 범주로 수용을 했는데 동시에 그때 수양 담론도 탄생을 합니다. 그 수양 담론이라는 거는 이 국민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국민 도덕, 국민 윤리가 필요한데 그 국민들의 자질로서 이제 수양이 필요하다는, 그러니까 국가라는 틀 안에서 이 수양론이 전개가 되고 그때 정신과 수양을 합쳐서 정신 수양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한반도로 그게 오게 되면은 천도교회나 원불교에서는 그걸 발전시켜서 정신 개벽론을 만든 거고요. 그때 개벽이라는 거는 꼭 국민 윤리라는 그 좁은 틀을 넘어서 이 지구 천지와 하나가 되고 어떤 자기가 그 정신적으로 깨어난, 그러니까 정신이 열려서 세상을 연다는 이중적인 의미의 개벽론하고 이제 결부를 시켜서 이 정신 개벽이라는 표어를 만들고 그 시대는 이제 물질이 개벽된 시대니까 정신 개벽이 필요하다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죠. 원광대학교 한복판에는 수덕호라는 아름다운 호수가 있습니다. 이 호수의 주변에는 인류의 4대 성인을 모신 동상이 세워져 있는데요. 이 동상의 의미는 인류의 철학과 종교를 치우침 없이 두루 공부하라는 숭산의 건학 이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수덕후에 지금 4개의 동상이 보이는데 이 동상들은 어떤 동상들이에요? 저거 뭔지 알아? 공자예요? 그렇지. 네. 유교를 창시한 공자고. 네. 그다음에 여기 옆에. 여기는 부처님이에요. 그렇지. 불교를 창시한 그 부처님이고. 네. 저쪽이 조금 저 두 분인데 저분은 그 예수님. 기독교 때 저분이 좀 어렵겠다. 맨 끝에 네. 가보면은 이제 소크라테스라고 네. 그 서양 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분 이제 왜 이 네 분들을 이 네. 원광대학교에서는 이렇게 동상을 세웠을까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그럼 이 4개의 동상은 어떤 유래가 있고 어떤 의미로 이렇게 세워졌을 거예요? 글쎄, 내가 생각했을 때 아마 이제 여기 원광대학교를 세우신 분이 누구지? 숭산 그렇지. 박길진 총장님. 아마 그분의 이제 그런 건학 이념이나 네. 그런 의도가 깔려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 동서양의 그 철학과 종교를 네. 이 대표하는 분들인데 이분들을 이렇게 포괄적으로 다 치우침 없이 공부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이제 생각하는데, 네. 사실 나는 여기 처음 왔을 때 놀랬던 거는 이게 원불교에서 세운 대학이잖아. 네. 그러면 상식적으로는 이 원불교의 창시잖아. 그런 분의 동상이 있는 게 자연스럽지. 그런 생각 안 해봤어? 그럼 지금 이 4개의 동상들이 그 원불교랑도 어떤 의미가 이렇게 연관이 있어서 세워진 걸까요? 그 생각해봐. 근데 원불교가 아무 연관이 없잖아. 근데 왜 원불교 동상을 빼고 네. 다른 종교나 주로 종교잖아. 소크라테스는 철학이지만. 네.
그 상징적인 인물들을 여기다가 동상을 세웠을까? 난 그게 처음에 이제 궁금했지. 그런데 이제 원불교를 공부해가면서 나름대로 알게 된 거는 사실 이 수덕호가 둥그런 게 이 원의 상징이잖아, 원불교에. 네. 그러니까 이 원이라는 게 여러 상징이 있는데 비어 있다는 의미도 있고 네. 다 갖추었다는, 원만하다는 뜻도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이 4대 성인은 인류의 진리를 다 갖춘다는 의미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자기의 종교는 이렇게 비워놓고 다른 종교들을 이렇게 다 수용한다고 해야 될까? 그런 의미도 생각할 수가 있고, 여러 의미를 생각할 수가 있겠지. 나는 그렇게 해석을 한 거지. 그러면 비움의 공간에서 채워가는 그렇지, 게 당연하지. 그렇지. 완전함을, 그러니까 완전함이라는 거는 네. 자기를 비워야 네. 채워진다는 거고, 그 숭산 총장님 그 기념관에 가보면은 그분의 유품 중에 거울이 있거든, 거울. 그 거울, 그 모자, 거울, 뭐 시계 이게 몇 가지가 있잖아. 네. 그것도 이상하잖아. 남자가 왜 거울을 들고 다녀? 그분이 화장을 하실 것도 아닌데. 네. 그런 거 생각해 봤어? 거울과 이걸 한번 비교를 해봐. 지금 이 설명했던 이 호수하고 거울. 무슨 연관관계가 있나? 나 자신을 조금 돌아보자는. 그렇지, 의미. 성찰. 근데 자신을 비추을 수 있는 건 거울이 네. 투명하기 때문이잖아. 네. 그거를 이제 철학적으로는 장자는 비어 있다고 본 거지.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이 호수의 이미지나 그분이 가지고 다녔던 거울의 이미지가 큰 차이가 없어. 자기를 비워서 이 상대방들을 비추는 거 아니야. 다른 진리나. 네. 그러면서 자기를 채워나가는 있다는 그런 뭐랄까 자신의 그런 철학관이라고 해야 되나? 세계관이 담겨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지. 현대 사회는 물질 문명은 발달하였으나 많은 사회병을 안고 있다. 이러한 때일수록 정신 문명, 도덕 문명의 선행이 절실히 요청된다. 물질 문명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에 국한되지만 도덕 문명은 모든 인간에게 다 필요하다. 물질 문명은 인류에게 유익한 반면에 혹 피해를 줄 수도 있지만 도덕 문명은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나 피해를 주는 바가 하나도 없다. 숭산이 살았던 20세기는 전 세계가 산업화와 근대화로 인한 병폐를 앓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숭산은 이것을 사회병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21세기는 지구병을 앓고 있는 시대입니다. 천지 만물이 기후변화와 생태 위기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전마을의 비극과 숭산의 경고는 우리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 인류에게 필요한 도덕은 국가 차원의 국민 도덕이 아니라 지구 차원의 지구 도덕이라는 것을. 조용한 농촌을 뒤덮은 암의 공포. 지난 2001년 이 마을에 매연을 내뿜는 비료 공장이 들어선 뒤 주민들은 하나둘 원인 모를 암에 걸렸습니다. 확인된 암 환자만 22명. 이 가운데 14명은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전마을 집단 암발병을 일으킨 비료 공장과 200m 남짓 떨어진 한 마을. 이 마을 주민 73살 최경자 할머니는 지난 2007년 위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폐암으로 고통받던 남편은 3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 수술하고 난 게 우리 애기 아빠가 또 폐암으로 해서 또
집단 암활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전북 이 마을 익산 주민 동전마을 46명 주민들의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전라북도와 익산시가 50억 원을 배상하는 선에서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그러나 합의를 거부하는 주민들도 있기 때문에 소송은 더 이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 전에라도 그 농촌진흥청에서 그 연초과학을 사용을 중지시키고 해체하는데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그냥 지금까지 고스란히 주민들 몸속으로 흡수되는 그런 상황을 빚게 만들어서 사람이 더 많이 죽고 더 고통을 받았던 것 같아서 더 지금 화가 나고 우라통이 터지죠. 투병자가 23명이죠. 그래서 아무로 지금 투병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고 또 그분들이 요거 지역에 있는 뭐 대학병원이나 여기만 가는 게 아니고 뭐 전북대병원도 가고 뭐 전남대병원도 가고 또 서울에 있는 뭐 유명한 서울대학병원도 가고 삼성병원도 가고 아산병원도 가고 다 이렇게 흩어져서 저기 다 지금 치료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 비용도 많이 들 텐데 그런 지원이나 이런 건 아직. 그래서 이제 그 암에 걸리신 분들은 좀 이제 그 지원책을 좀 마련하고 있고요. 560여만 원 정도 이제 그게 이제 그 암에 걸리신 분들보다는 그 이제 암이 이제 발견 그 종합검진 주민들을 2년에 한 번씩 종합검진을 좀 익산시하고 원광대학병원하고 진행하고 있거든요. 진행을 하면서 암이 이제 발견이 되면 거기서 이제 지원책이 거기서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 장전마을이 이 비특이성 질환에 대해서 정부가 인정은 최초의 사례가 됐거든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앞으로 장전마을은 굉장히 어떤 환경적으로 학습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그 주민들과 그 민관 협의 그리고 이렇게 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 백서도 지금 발간을 곧 이제 할 거거든요. 백서가 발간이 되고 또 이제 그 개별적으로 우리 손문선 시의원님께서 장전마을에 그동안 보고 느낀 것들을 책으로 저술을 해서 책으로도 나와요. 좀 이제 한 열흘 정도 있으면. 그랬을 때 여기가 이제 북쪽으로는 미륵산, 서쪽으로는 금강, 남쪽으로는 그 만경강이 있는데 굉장히 그 순수하게 자연이 살아있는 공간이에요. 앞으로 미래는 우리들이 조용히 나를 돌아다보는 그런 영적인 공간으로 익산이 나아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럴 때 정말 만경강을 거닐고 그 다음에 미륵사지 거기에 온전히 안겨가지고 가족이나 친구들끼리 조용히 대화하고 그런 공간으로서 저는 여기가 굉장히 익산이 딱일 것 같아요. 그런 그 영성을 회복하는 뭐 좀 거창하게 말하면 영성 회복의 어떤 중심으로 영성 도시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익산은 제가 볼 때는 한 3번 정도 개벽이 있었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모왕 때 이 뭐 동아시아 최고 이런 막 석탑이나 미륵사지를 건립했을 때 그때도 이제 뭐 생산력도 바탕이 됐을 테니까 그때 주목을 받았고, 두 번째는 그 1910년을 전후로 해가지고 일본인들이 여기에 이제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수탈을 하던, 그래서 이제 철로가 놓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일이라는 곳이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소태산 어른께서 그 신용동 그쪽에다가 이렇게 원불교 총부가 들어오고 또 거기에 원광대학이 생기잖아요.
그게 저는 세 번째 개벽이라고 봐요. 그리고 그 개벽은 계속 진행 중이고, 그리고 한참 저는 좀 하이터치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정말로 그 물리적이고 물질적이고 외형적인 성장이 저는 한계에 왔다고 보고,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원광대학 병원이 우리의 몸을 치료하고 그런다면은 원광대학이 앞으로 나아갈 길은 좀 영성으로서 사람의 마음을 정말 보듬는 그런 대학이 없을까? 그런 좀 그 희망 섞인 그 상상을 한번 해보죠. 옛날 냄새가 나면 악취였고요. 불뚝에서 시커먼 나오면 굉장히 위에 대기 오염 물질입니다. 서로 같다고 생각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장전마을 이후로 냄새가 나면은, 아니 냄새가 나면 거기에 혹시 발암 물질이 있을 수 있을까, 유해 물질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민감도가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올라가 버렸습니다. 1977년 11월 11일을 기억하실 거예요. 이리역에서 이주일과 하춘아가 쇼를 하고 그랬을 때 9시 15분에 폭발 사건이 났잖아요. 그러고서 폭발 사고가 나고 나서 그 수습 과정이 어떻게 됐냐면은 신무일이라는 열차 호송원이 이렇게 촛불 가지고 하다가 뻥 터졌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께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도시를 발전시켰다. 그 부분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전체를 보는 눈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세월호 사건이 났는데 그게 선장 한 사람이 잘못했다가 아니라 전체적인 시스템에서 잘못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다시는 이런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바로 잡아간 것이 현재 우리의 역사예요. 그 가까운 다른 도시의 일들을 우리가 되돌아보자면, 제주도에서 4.3 사건 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셨는데 거기를 동백꽃이라는 그러한 레이블, 또 그리고 평화라는 걸로 해서 그 도시가 아름답게 발전하는 것, 그 다음에 1980년도 광주에서 어마어마한 사태가 났을 때 이러한 것들을 시민의 역량과 민주로 나가는 것이 있다면은 우리 익산의 이 장전마을 사태가 안전의 계기로 삼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리역 폭발 사고 때 그걸 못하고 대충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일들이 대충 넘어가지 않고, 야, 익산하면 안전한 도시야, 익산의 모든 먹거리는 안전한 것이야, 그런 것들이 체계로 남게 그렇게 됐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이 그 하나의 소망이고요. 아까 그 답은 현장에 있다고 하듯이, 이런 한살림운동도 이런 현장에서 농민들이 죽어가는 걸 보고 시작이 됐듯이, 제가 작년에 왔을 때 여기도 그러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연과 사람이 분열을 치유하고 단절을 잇고 공생할 수 있는 문화가 유지될 수 있도록 사람들의 이제 의식을 계속 일깨워주기 위해서 계속 이걸 이제 발간을 하시는 거죠. 또 제가 공부하고 있는, 이제 연구하고 있는 동학인데, 익산 지역이 이 한살림의 사상의 바탕인 동학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3.1운동, 그러니까 여기서는 4.4운동이었죠. 그 문용기 열사라고 하죠, 남정교회. 그분이 남전리 출신인데, 동학농민혁명 당시에서는 그 남전리에서 익산의 천민 출신인 남계천이라는 분이 전라 좌우도의 편의장이라는 대단히 높은 지위에 올라가지고 동학 조직 안에서도 혁명적인 이제 사건이 됩니다. 리더가 나왔죠. 그리고 그 익산 시내에서는 이제 오지영이라는 분이 천도교회도 또 대단한 리더였잖아요. 이런 동학 천도교가 3.1운동까지 이제 가는데, 이 동학 사상의 핵심은 사실은 정학운동이었지만 바탕에는 생명을 중시하는 살림운동이 깔려 있었고, 그걸로 이제 저항을 한 거겠죠. 지금 아까 최재철 선생님 저항하듯이 그렇게 하신 거겠죠. 예, 이런 자산들을 가지고 우리 익산을 100년치를 설계해 보면은 어떨까. 그래서 이 세계에다, 가깝게는 한국에다, 멀리는 전 세계에 이제 발신하는
그런 차원의 일환으로 제가 지금 이제 종사하고 있는 작업 중에 하나가 100년 전에 개벽 접지를 복관한 다시개구역이 작년에 청관됐고요. 올해는 지구적 전환이라고 우리가 지구적 차원으로 사고를 하고 그 국가 단위나 인간 중심의 그 사고에서 벗어나서 더 크게 바라보는 그래서 이러한 비극이 다시는 없도록 하는 그런 이제 인문학 그런 운동 같은 걸 하고 있고요. 이런 거를 저는 이제 신규백 선생님하고 익산이나 장정마을에서 해보고 싶고 여기 이 정도의 저기 인프라라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그게 지역에 있는 대학이 해야 될 작업이고 대학이 지역학을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